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면서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는 대금주의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전 아직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죠. 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일이 없다 보니 아빠라는 단어조차 저에겐 어색하네요. 제가 이렇게 아비 없이 자라게 된 것은 바로 태풍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부산 남자였고 엄마와 결혼한 후 쭉 부산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본적도 부산시 영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살 되던 여름날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글래디스의 위력은 대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퇴근길에 돌아오시던 아버지는 그만 변을 당하고 만 거예요. 제 방뚝이 무너지면서 그 거친 물살에 쓸려서 다음날 3km나 떨어진 곳에서 변사로 발견되셨습니다. 이 병고로 우리 엄마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젖먹이 저를 들쳐업고 수원으로 상경하셨대요. 엄마보다 8살 많은 큰이모가 수원에서 백반식당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입에 풀칠할 일이 막막했던 우리 엄마를 가게 직원으로 써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저랑 오빠를 키우느라 평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연수야, 학교에서 요리했어? 그 케이크 네가 만들었어? 네, 이모.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엄마 거예요. 이따가 엄마랑 나눠 드세요. 아유, 착한 것. 어린 것이 저렇게 지 엄마만 이해해준다니까. 저는 우리 엄마를 최고로 좋아하고 엄마한테 맛있는 것이 생기면 꼭 갖다 드렸어요. 큰이모나 주변 분들이 인정하는 효녀였죠. 우리 엄마는 우리 남매 키우느라 힘든 고생 해가면서 키워주셨는데 딸이 그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 엄마 얼굴에 웃음 한번 드리고 싶어서 TV 보고 개그도 따라하고 우리 엄마 어깨에 힘 좀 들어가시라고 학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늘 들어가는 수재였죠. 결국 명문대 화학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대학생 시절 과외를 해서 제 용돈과 학비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 엄마는 홀몸으로 명문대에 딸을 보낸 일이 너무너무 좋으셨더래요. 저만 보시면 자랑스러운 딸이라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알만한 대기업에까지 입성했어요. 그때 취업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운까지 따라준 덕분이었습니다. 몸사지 건강하지 키도 크고 대기업에 다니는 저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느라 바쁘기도 했고 성격이 남자처럼 괄괄해서일까요?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한 저에게 소개팅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 주말마다 소개팅을 하면서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지겨워질 무렵 드디어 운명의 제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뽐내볼 생각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소개팅 카페에서 그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전 김현수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선배 대학 후배라고. 선배가 성격이 참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던걸요? 네, 저도 선배한테 연수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실물이 100배 더 좋으신데요. 저는 대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벼운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연수 씨처럼 야구를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야구 보고 놀던 기억이 아쉽게도 없네요. 어머, 저도 해요. 저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이런 우연이. 남자도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것을 알고부터였을까요? 왠지 저는 마음을 터놓고 그 남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 남자도 제가 펑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핑크빛이었고 연인 관계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지금의 제 남편은 바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이 핑크빛이었다면 남편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글쎄요. 빨간색이랄까요? 아니면 검정색? 여하튼 시모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은 저를 어머니께 인사시켜드린다면서 어느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시장 안 골목에 자리한 동그란 양철 테이블이 5개쯤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남자 손님 2명이 있었는데 가게 안에 들어온 우리를 잠깐 쳐다보더니 이내 국밥 그릇에 고개를 받고 우걱우걱 먹고 있었죠. 파마머리에 풍채가 좋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깍두기 그릇을 그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마, 깍두기 못 먹어 죽은 귀신이 있나? 2번이나 달라카노. 마이 첫 먹으라. 인사드려. 우리 어머니쇼. 예비 시모가 국밥집을 해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처음 뵌 인상은 낯설었습니다. 같은 식당을 해오신 우리 엄마나 큰이모도 저렇게 거칠고 무서운 분이 아니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 몸으로 식당을 하면 오만 손님 다 상대하느라 녹록지 않지요. 그래서 여자가 물렁물렁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도 감단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여성스럽고 말씨도 고우시거든요. 그렇지만 예비 시모는 그 앞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할 만큼 기가 세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친구 김현수라고 해요, 어머님. 뭐, 어머님? 아가씨가 날 언제 봤다고 어머님이라고 하는겨. 이렇게 첫인사부터 쉽지 않은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연수 얘기 듣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면 여자친구가 무서워하잖아요. 연수야,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그러신 거야. 오해하지 마. 그가 달래주니깐 저도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님 맞죠? 제가 인혁 씨랑 결혼할 예비 며느리니깐요. 와, 이 아가씨 내한테 안 쪼네. 그 어렵다는 대기업 다닌다 하고 여자가 배포도 있고 괜찮구만. 앞으로 잘 해보더라고. 처음에는 시모가 그저 세상 풍파 겪으면서 성격이 화통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시모는 본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뭐, 내가 내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안 되나? 네 지금 대기업에 있다고 바쁜 척 하는 게가. 너 말이다. 그 예단을 2천만 원밖에 안 보냈대. 대기업 다닌다는 아가 좀스럽게 먹고 뭐 더 달락하긴 그렇고 절반 뚝 떼다가 주는 거 난 안 할란다. 예단부터 해서 신혼집을 구할 때에도 시모는 야박하셨어요. 우리나라 풍습상 남자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지만 예비 신랑은 시간 강사라 벌이가 좋지 못하거든요. 벌어놓은 돈이 4천만 원 뿐인 걸 어떻게 해요. 예비 시모께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모는 펄쩍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가마솥 끓여가며 한 푼도 푼 모은 돈이다. 네 그걸 빼앗아 가겠다고. 대기업 다니는 카스나 돈은 못 보탠다 카드나. 결국 제가 모은 돈에 예비 시모가 보태준 5천만 원까지 합쳐서야 겨우 방 2개 딸린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지만 살림살이는 팍팍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이 좋은 편이지만
남편은 시간 강사다 보니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해도 언제 우리도 집을 사보나 막막했습니다. 우리끼리 알뜰살뜰 돈을 모으면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죠. 바로 우리 시모 때문이에요. 시모는 툭하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이고구야, 이 집은 쿵거리다 야. 무슨 화장실이 2개나 된다 카이. 니들 돈 없다 해서 내 큰 돈을 턱하니 줬더니 이렇게 새 집을 구했네. 방이 2개니깐 내 방도 하나 다오. 이렇게 너희 형편에 맞춰서 구옥으로 가야지 무슨 새 집이냐. 너네끼리 시애미 빼고 후화스럽게 살 수가 있느냐. 시모가 그런 소리를 자꾸 하셔서 전 듣기 싫었어요. 아니, 우리 시장 번영회에서 이번에 온천으로 간다 않카나. 내가 이날까지 가마솥 끓여가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온천도 자주 못 가고 이렇게 삭신이 쑤시는 날은 온천물에 따뜻하니 지지는 긴데. 엄마, 작년 겨울에도 아산으로 온천 다녀오셨잖아요. 치아람마,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 우리 금며느리는 홀어머니 밑에 자라가 이 시엠이 이해하제? 네 어머님 이해하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신 건데요? 저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좋은 여자입니다. 친모가 온천여행 가시는데 돈이 필요하시다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이기 며느리지암. 그래도 내가 큰아들 가방끈 길 닦고 대기업 며느리 밭 닦고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한턱 쏘라고 성하지 않나. 한 50? 제가 7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저희 집에 오늘처럼 갑자기 찾아오시면 안 되세요. 아셨죠? 하모. 예헤헤, 나 간대이. 시모께 70만 원 담은 봉투를 드리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전생에 돈이 없어 죽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돈만 보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시니 말입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좋아하죠. 그래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돈 하나로 돌변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입니다. 남편에게는 3살 아래인 남동생 하나, 5살 아래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모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단칸방에 남아서 함께 놀았다고 해요. 집엔 돈도 없고 지금처럼 놀이터가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남편은 시동생만 만나면 그렇게 옛날에 함께 놀던 추억 속으로 빠져들곤 하죠. 야, 기억나냐? 내가 오징어 게임 그리겠다고 집주인 앞마당에 분필 그리다가 갑자기 집주인 단이 그거 봤잖아. 우리 짓을 이르려고 주인 아줌마한테 달려가길래 난 도망을 쳐버렸는데 그 길에 모르고 나오던 너한테 집주인 아줌마가 네가 그랬냐? 네가 앞마당에 이런 걸 그렸어? 하면서 등짝을 날렸잖아. 아이 맞아. 나 그때 진짜 많이 울었다 혀. 그때 내 나이가 5살인데 그 주인 아줌마도 진짜 이상해. 5살짜리가 그렇게 큰 걸 어떻게 그리냐고. 단박에 형 짓인 걸 눈치챘어야 하는데. 아이 그래도 형이 미안하다고 나 없고 30분이나 걸어서 놀이터에 데려가 줬잖아. 그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형제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동서, 서방님도 우리 남편처럼 맨날 옛날 얘기해? 네, 형님. 우리 남편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시아주버님 얘기 어찌나 자주 하는지요. 서방님과 남편의 사이가 돈독한 만큼 저와 동서도 여느 사이 못지않게 참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에 오기도 4년 전에 남편의 동생은 결혼을 먼저 했어요. 동서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랫사람이긴 해도 시댁의 문화를 먼저 접한 선배랄까요. 동서의 친정엄마는 시모와 같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남편 모두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었다는군요. 지방 대학교를 다녔던 서방님이 졸업 후 본가로 올라와서 지냈을 때였어요.
딱히 일거리가 없던 서방님이 시모의 국밥집 일을 도우며 시장을 오갈 때 동서랑 각별한 사이가 든 거죠. 지금도 시모는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의 짜쓱, 내가 대학교까지 졸업시켰더니 겨우 과일집 딸내미를 만나. 내가 그 꼴 볼랐고 뼈 빠지게 지를 키운 게 아닌데. 아유, 속 터져. 이러니 시모가 우리 동서를 어떻게 대할지 불보듯 뻔하겠죠. 동서와 결혼한 후 서방님은 작은 컴퓨터 게임 회사를 신고와 세웠다고 합니다. 큰 포부를 안고 회사를 운영했지만 늘 적자에 시달렸었죠. 그래서 집에 생활비 100만 원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날이 자주 있었대요. 하지만 착한 동서는 자기 남편한테 타박 한 번 없이 친정엄마 가게에서 과일도 내다 팔고 틈틈이 대형마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동서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의 회사는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한다고 2억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서방님 회사는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 시모가 돈돈거리며 살아왔던 분답게 시장에서 알부자로 유명했거든요. 엄마, 이번 프로젝트만 대기업 회사에서 수주 따내면 진짜 회사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됐네요. 한 8천만 원 정도? 아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애미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어찌할 끼고. 네 한 15%씩 줄 수 있나? 다급한 서방님은 시모가 불어낸 이자를 내겠다는 약조를 하고선 돈을 빌렸습니다. 시모의 돈으로 급한 불을 끈 서방님은 다행이었지만 우리 동서는 가련해졌죠. 가뜩이나 시모 집에 합가하면서 온갖 집안일을 떠맡았는데 남편이 돈까지 빌렸으니 시모의 갑질에 찍소리 한번 못했으니 말이죠. 동서,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별일 없어? 형님, 죄송해요.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요. 저런, 많이 힘들어 보이네. 병원은 다녀왔어? 아니요. 지금 어머님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이야. 어머님한테 아프다고 말씀드려봤어? 네. 좀 아파서 서너 시간만 쉬었다 오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꾀병이고? 네가 지금 아플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내 아들은 회사 살려보겠다고 쇠가 빠지는데 넌 퍼질러 잔다고. 점심시간이라 국밥집 바쁜데 어서 튀어오지 못하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형님,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동서는 기침이 심해 보였는데 아픈 사람까지 부려먹는 시모에게 동서는 군소리 못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음날 토요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갔어요. 아이고, 바쁘신 큰며느님이 무슨 바람으로 여기로 오셨는가? 어머님,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플 때 간호도 못 받고 일해야 할 때예요. 동서가 며칠 동안 그리 아팠는데 계속 국밥집 일 시키셨다면서요? 무슨 소리? 가가 엄살 핑기다. 엄살인지 아닌지 제가 병원 데려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못 입어 동서. 저를 째려보는 시모의 눈초리를 모른 채 하고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랐고 체력이 상해서 동서에게 수액 주사를 놓았어요. 이 미련한 사람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시모한테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 형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대꾸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 탓이기도 해요. 제가 형님처럼 능력이 있기래요. 우리 친정이 돈이 있기래요. 어려운 우리 남편 사업에 도움이 하나도 못 되니 말이죠.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동서처럼 서방님 잘 챙기고 자식 잘 기르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 어머님이 과한 일 시키시면 한마디라도 거절해봐. 어머님, 저는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요? 다행히 동서는 제 도움으로 금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당하기만 하는 동서의 일에 제가 나서야 했던 일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곧 중복이니 자기 큰아들 먹이라며 곰국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늦으면 불호령 내리시니 그날 바로 퇴근길에 곰탕집으로 갔죠.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솥 옆에서 동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동서, 상복더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더워라.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이 오늘 아침부터 저한테 식구들 먹일 곰국 끓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깟 곰국이 뭐라고? 하루 종일 동서한테 이 짓을 시키셨다고? 그깟 곰국이라니. 내가 요즘 몸이 허하다고 우리 엄마가 특별히 얻은 좋은 사골로 만드는 보양식이에요. 큰언니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괜한 참견 말아요. 시어머니에게는 이남일녀 동서네 말고 막내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누이는 아주 얄밉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죠. 아마 자기 엄마한테 곰국 먹고 싶다고 한 모양인데 그걸 왜 우리 동서가 해야 하냐고요. 둘째 야가 왜 이렇게 문기적대냐. 내가 잘 저어가면서 지켜보라 했지. 저거 불순물 퍼뜩 퍼올리라. 죄다 정성이야 정성. 어머님, 동서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사골 우리는 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희에게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가마솥 옆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일했을 동서가 안쓰러워 한마디 나섰습니다. 야는 또 무슨 소리고? 우리 막내 아가 피실대서 주는 기야. 니들은 많이 한 김에 가져가라 한 거고. 이 뼈가 진짜 다시 없는 좋은 한우 뼈라고 내 겨우 사정해서 정육사장한테 얻어냈는데. 둘째니 잔말 말고 계속 구하라 안카나. 세상에 백수로 놀고 먹는 자기 딸만 사람입니까? 우리 동서도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제가 우라가 치밀어서 그만 실수인 척 그 가마솥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곰국은 모조리 바닥으로 쏟아지는 걸 보고 시모는 천둥같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고, 저 아까운 것을 어쩌쓸까? 너 첫째, 네 일부러 저런 기가. 어머머,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오늘 내내 빈혈이 있더니만 휘청하다가 그만 밀어버렸네요. 사죄의 의미로 어머님하고 우리 시누이 데리고 한우 사드릴게요. 한우? 시모는 저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한우를 사준다는 말에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곰국을 망쳤다면서 가게도 지켜야 하니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몰래 어머님 호주머니에 20만 원을 찔러 넣었습니다. 어머님, 첫째 며느리가 칠칠치 못해서 죄송해요. 이걸로 잠바 하나 사서 입으세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돈을 받고 논녹듯 화를 푸셨습니다. 저는 동서랑 시누이를 데리고 인근 한우 고깃집에 가서 푸짐하게 고기를 사주었어요. 동서,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많이 먹고 기운내. 한우 등심을 구워서 동서의 접시 앞에 놓아주었어요. 동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무 말 없이 고기도 몇 점 못 씹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쩝쩝대며 고기를 잔뜩 먹고 있는 시누이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군요. 아가씨는 이제 고기 그만 먹고 갈비탕으로 끝내세요. 새언니 왜요? 나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그렇게 먹어대다간 살만 디룩디룩 쪄요. 어느 남자가 아가씨 데려가겠냐고요. 제 말에 입이 대빨 나온 신우를 모른 채 하고
저는 동서만 챙겨주었습니다. 동서, 고기는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할 거야?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아니에요. 더운 날 곰국이야. 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낮에 어머님이 우리 엄마 가게에 가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는 낮에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대거리 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옆에 반찬가게 사장이 네 이번에 동남아로 여행 간다 카던데 그거 네 딸이 보내주는 거가? 내 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장모 여행 보내주는 거냐고. 사부인,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 큰아들이 보내주는 여행인데 잘못 오해하셨네요. 맞나? 참말이제. 우리 둘째 돈으로 갔단 바라 아주. 그게 다 내 돈이다 내 돈.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사돈이고 내 며느리의 엄마에게 그렇게까지. 우리 시어머니 너무하지 않나요? 내 엄마한테 그렇게 대거리했다면 아마 저는 무슨 짓이든 했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그런 소모까지 당했으니 지금 동서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질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동서의 친정엄마는 한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사돈지간이 되었으니 말 한마디 조심하고 서로 위해주면 좋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사돈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서 막대했어요. 심지어 동서의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1살 많은데도 반말을 찍찍 해가면서요. 어이, 과일 정씨. 자네 딸을 어떻게 키운 기가? 애가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대. 아유, 그랬어요? 미안해요, 사부인.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딸 자식 하나 살림도 못 가르쳐줬나 봐요. 사부인이 그저 불쌍 다 여기고 잘 가르쳐 주셔요. 동서가 8살 무렵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동네로 이사왔고 친정엄마가 과일 노점상을 하면서 동서의 남매를 키우셨다네요. 과부의 몸으로 시장에서 상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같은 처지로서 알 법도 한데 도리어 시어머니는 자기와 비슷한 집안의 딸내미가 며느리로 온 게 영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기 국밥집은 벌이가 괜찮은데 과일 가게 그게 뭐 얼마나 팔겠냐고 해가며 동서 친정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동서는 늘 혼자 힘들게 과일 가게를 하시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자주 도와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엉엉 우는 겁니다. 형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째요? 항상 자식 생각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동서의 엄마는 어느 날부터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지만 병원에 안 가고 버티셨대요. 자신이 진짜로 병이 있을까봐 무섭다고 병원비가 무섭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통제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통증이 격해지자 동서가 모시고 병원을 가봤죠. 환자분은 암 말기인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 제거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봐야 하겠지만 워낙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평생을 고생만 하신 불쌍한 분이에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워낙 진행이 많이 되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수입된 항암 신약이 있기는 한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좀 비쌉니다. 괜찮으실지요? 네, 물론이죠. 아무리 비싸다 한들 그거 할게요. 하겠습니다. 동서는 어떻게든 친정엄마를 살리고자 절박했습니다. 듣고 보니 신약의 가격이 비싸서 몇천만 원이나 필요했어요. 여보, 엄마 암치료비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진 돈이 없잖아요. 아까 병원에 온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실직을 해서 그만한 돈이 없다네요. 우리 엄마 치료비 어떻게 하죠? 여보, 너무 걱정 마. 내가 장모님 꼭 치료해드릴 거야. 일단
엄마한테 부탁드려보자. 서방님네 부부는 시어머니가 지내시는 안방에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잘 시간 다 되었는데 와. 엄마, 오늘도 가게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 아들이 안마를 좀 해드리려고 왔죠. 여보는 다리를 주물러드려. 나 어깨를 할게. 아구 그 시원한 거. 오짠일로 니들이 효도를 다. 혹시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는 거 아이가? 역시 우리 엄마 똑똑하시다니까. 엄마, 사실 우리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는데 그래서 치료비로 한 2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돈이 없고 형님네도 사정이 어렵다나 봐요. 그래서 난 없대. 서방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 놓으려 했습니다. 내는 더 이상 니들 줄 돈이 없다. 먹고 죽으려도 없으니 퍼뜩 나가라. 나 잘난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프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시장에서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요. 내는 니한테 빌려주고 난 뒤라 땡전 한 푼 없다. 그리고 와 나한테만 돈을 찾노. 둘째 며느리니 니는 출가 외인이다. 자꾸만 니 친정에다 우리 집 돈을 퍼다 줄 게가. 니 친정에 더는 돈 못 주니께는 그런 줄 알거라. 시모는 절대로 돈을 들려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서방님은 우리 남편에게 부탁을 했고 저와 이 문제를 상의했죠. 여보, 내가 작년에 받은 보너스 예금에 넣어둔 돈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 불러서 내년에 그 돈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돈은 여기에 쓰라는 하늘의 계시 같네요. 정말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여보, 정말 고마워. 자기는 나한테도 우리 집안에도 천사이자 구세주야. 다음날 저는 서방님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방님과 동서는 갈비 한 상자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형수님, 그동안 우리 집사람 여러 번 도와주셨는데 이번 일까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해볼 면목이 없었는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형님, 늘 도움만 받았는데 이렇게 큰 돈까지 받고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형님에게 받은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서 어머님 연세가 우리 엄마랑 비슷한 연배시고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마침 목돈이 있었으니 당연히 사람 살리는 데 써야죠. 사정이 좋아질 때 천천히 갚으시면 되니까 너무 불편해 마세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29이라는 꽉 찬 나이에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용돈이나 타쓰고 놀던 시누이가 있어요. 툭하면 동서나 저에게 자기 옷 좀 사달라지 않나 몰래 비싼 화장품을 훔쳐가기도 하는 철없는 애였습니다. 거기에 남들 욕하고 다니는 악취미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모습이 시모를 똑 닮은 딸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 둘도 애지중지했지만 자기를 닮은 막내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제멋대로 커서인지 남자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죠. 그런 시누이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오라버니, 이 동생이 연애를 시작했다오. 데이트하느라 돈이 필요하니까 큰오빠로서 당연히 도와줄 거지? 20만 원을 꺼내는 남편의 지갑에서 신우 자기 손을 내밀더니 지갑을 몽땅 털었어요. 돈 30만 원을 들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당당히 돌아가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시어머니의 긴급 호출로 주말에 온 식구가 시댁에 모였습니다. 자자, 우리 막내가 신랑감을 데려온다 하나나. 내가 야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기도를 올렸더니 이렇게 하늘이 도우셨네. 으하하. 시모는 어쩐 일로 곰탕집도 닫고
아침부터 갈비찜에 간장게장에 삼계탕까지 한상 똑부러지도록 차려놓고 검정 홈드레스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엄마 이 정도로 꾸미니 예쁘자. 네 신랑감 보기에 꿀리지 않을라고 내가 이 드레스도 새로 샀다 아이가. 그 아줌씨가 10만 원 부르는 거 억지로 6만 원 지어주고 뛰어나왔대. 흐흐. 어떠나 요니 반지르르 하니 내 기부인같이 보이드나. 응 엄마 애쓰셨네. 아주 기티나고 아름다우셔요. 뭐야? 큰오빠 이걸 사오면 어떡해. 내가 비싼 와인이나 위스키 사오라고 했잖아. 이 녀석아, 지금 사온 술도 한 병에 5만 원이 넘는 비싼 거야. 아유 몰라. 우리 그이가 얼마나 눈이 높은데 이런 술이 눈에 차겠냐고.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안 보낼 거야?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떠는 시누이가 꼴보기 싫어서 저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서 고급 술을 사오라고 내보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부엌에 가보니 동서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유 동서, 이미 차려놓은 음식이 한가득인데 뭘 또 해야 하는 거야?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하고 시누이 얼굴 봤어요? 나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렇게 들뜬 얼굴 처음 봤어요. 꼴 사나운 얼굴 보고 있네니 시어머니가 시키신 음식이나 하는 게 마음 편하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시어머니 옷이랑 화장도 안 어울리고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전화리 피우는 시누이도 아주 별꼴이다. 저는 부엌에 앉아서 동서랑 같이 잡채며 동태전이며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현관 벨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남자친구 달성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가 식구들을 처음 뵈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왔나. 퍼뜩 들어오게. 자자, 일단 이것들 좀 먹으래. 둘째야, 네 퍼뜩 잡채 안 갖고 온나. 그때 시누이는 황급히 시모를 팔꿈치로 치면서 눈치를 주었어요. 엄마, 우리 성우 씨는 예의를 중시하는 남자니까 내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평소에 우악스러운 표정을 바꾸고는 인자한 척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허허, 그래. 내 이렇게 만나서 반갑대. 여기 비싼 술도 있으니 마음껏 묻고 마시라. 동서랑 저는 계속해서 음식을 내와 거실의 커다란 상에 놓았습니다. 잔치 음식 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들은 안중에도 없고 시어머니는 예비 사위감 얼굴만 쳐다보면서 웃음을 거두지 못했어요.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동서랑 얘기했어요. 동서, 내 눈이 이상한 거야? 키도 너무 작고 얼굴도 볼품없잖아. 저 머리숱 좀 봐. 나보다 많은 40대인 줄? 맞아요.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가 연예인 뭐라더라? 최수종 닮았다고 자랑하더구먼요. 최수종은 무슨 최주봉 닮았네요. 우리끼리 시누이 예비 신랑감을 입방아 찧어가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았죠. 네 복덕방 한다며. 우째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태서방 올해 나이가 몇이고? 저 나이 37이지만요. 부모님 사정이 좀 있어서 제 돈을 생활비로 거의 썼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부지런히 벌면 됩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카이. 그리 생활력이 없어가 우리 막돈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당연히 시모 입장에서 나이도 많은 사위가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마음에 들 리 없습니다. 옆에서 시누이는 옴짝달싹 못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조심시키니 답답도 하겠죠.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고 예비 사위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과 값비싼 술이 무색하게도 예비 사위는 1시간도 안 돼서 떠났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예비 사위랑 함께 나갔다가 금세 돌아왔습니다. 씩씩대며 잔뜩 화가 나서 말입니다.
내가 못 산다, 엄마. 남자친구가 아주 수줍음 많고 예절이며 말이며 조심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말 조심하라고 했죠. 지금 우리 집에 실망했다고 자기네 가족이랑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면서 결혼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시집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말을 막 하고 돈만 밝히니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분인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대화로 맘상에서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예비사위도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기뻐야 할 예비사위의 환영식은 그렇게 맥이 빠져 끝났지만 다행히 신우이의 결혼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까 시어머니랑 신우이 하는 말 들었는데요. 동서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순한 동서는 지금까지도 이날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 준비에 관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알고 있겠지만 우리 그이는 돈이 없어요. 시댁 부모님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좀 해줘요. 우리 신혼집. 그래, 알았다. 그람은 너가 얼마 해주면 되는데. 그이가 부동산 하니까 마침 싸게 나온 전셋집 있대요. 전세 2억 8천밖에 안 하니까 엄마가 2억 5천 해주면 되겠다. 그치? 동서는 속으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 병원비 2천만 원도 끝까지 거절하던 시어머니가 그 큰 돈을 내놓을 리 없으니까요. 알았다. 동서의 예상과 달리 시모는 순순히 2억 5천을 신우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머님,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희 엄마 병원비 2천만 원도 못 해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러게,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지 그랬어요, 올케 언니. 돈 한 푼 없는 엄마 밑에 태어난 올케 언니 운명이니깐 그냥 받아들여요. 왜 우리 엄마가 언니 엄마 병원비를 준답디까? 언감생심 우리 집 돈을. 너무 놀란 동서가 시모에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대박이었죠. 내 돈이다. 와, 니가 왈가왈부 하는 긴데. 그리고 내가 사돈병을 할게 뭐라고. 그런데 네 표정이 그게 뭐고? 치아람마, 재수없게 쓰리. 어디 시애미한테 돈을 팔았드나. 네 요즘 내가 너무 착하게 대해줬지. 기막히고 억울한 나머지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고 대화 전부를 듣고 있던 서방님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답니다.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사람 죽어갈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정작 철없는 동생한테 큰 돈을 덥석 준다고요? 내가 사업자금 빌린 뒤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이자까지 받으면서 말이야. 해도 너무하네. 적어도 이 사람한테 미안해는 해야죠. 그럽시다. 네? 엄마는 귀한 막내딸이나 끼고요. 작은 아들네는 없는 셈 치고 사세요. 그간 서방님과 동서는 시모와 합타해서 살면서 갖은 구박과 눈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서방님조차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만 거죠. 서방님은 동서와 함께 짐을 싸서 바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당연하지. 얼마든지 머물러도 되니까 서방님하고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저와 남편도 이 일을 듣고 시모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네 부부는 우리 집에서 사나흘 머물다가 원룸 하나를 빌렸다면서 이사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 둘은 분가해서 시댁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 꼴 볼랐고 그 고생애가 니들 키운 게 아니다. 첫째야, 니는 어메마 말제. 둘째 그 쌍놈의 자식은 지안의 편만 드는 기다. 내가 지한테 돈도 대줘, 집도 내줘. 그 은혜를 그 자식은 그리 갚은 게야. 그러고 뛰쳐나가서
코빼기도 안 비친다. 내 전화에도 안 받아. 그러니께는 네가 형으로 써다가 엄마, 저도 둘째랑 생각이 같습니다. 그간 엄마가 재수 씨한테 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되짚어보세요. 특히 재수 씨 안 싸도 병원비는 엄마가 심하셨는데 엄마가 먼저 재수 씨한테 사과라도 하시면 뭐 사과라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내 그 짓은 못한다. 됐다마 니도 불효자 쓰기네. 끊어라. 시모는 서방님과 동서에 욕을 하고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너무 많은 죄를 가족들에게 저질렀습니다. 저나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아들들과는 냉랭해지면서 시어머니는 시누이 결혼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꼭 필요한 날이 아니면 국밥집에 찾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저는 병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현수 씨 되시죠?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발견돼서요. 갑상선 초음파 정밀 검사랑 암 진단 검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몸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니 당황스러웠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 몸에 암덩어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요. 환자분, 갑상선 우측 부위에 악성 종양, 즉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상선 절제술 수술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 그럼 혹시 며칠 동안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하나요? 수술은 몇 시간 안 되지만 경과도 지켜봐야 하고 한 3일 입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암이라니. 저는 한동안 멍하니 병원에 앉아 있다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즘 상사 때문에 힘든데도 참고 회사 다니더니 결국 우리 여보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내가 돈도 얼마 못 벌고 자기 고생만 시킨 것 같다. 다 내 탓이야.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자책까지 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도 참, 당신 같은 남편이 어딨어. 당신한테 흠은 어머님 하나뿐이야. 이거 착한 암이라고 하던걸? 다들 걸리는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요. 아참, 근데 수술하고 3일간 입원해야 하는데 아버님 제사가 딱 그때 맞춰서 있네. 제사가 무슨 대수라고. 당신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엄마한테는 내가 연락드릴 테니 당신은 그저 몸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기다. 며칠 뒤 저는 갑상선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취에 깨어나 보니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동서까지 있었어요. 아니, 동서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와 있는 거야? 형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금방 퇴원하니까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구두부두 당신 수술하자마자 봐야 한다고 재수 씨가 이렇게 왔어. 당신 수술하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참 당신 걱정 많이 했어. 아직 우리 친정엄마나 오빠도 보지 못했는데 제 혈육보다도 동서는 저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 울고 있는 동서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어요. 병원 참 머네. 가게 문을 30분이나 일찍 닫고 왔구먼. 첫째니 수술했담서 고생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라고 수술한 날 와주신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란데 네 언제 태어나나? 내일이 네 시아버지 제사아이가. 어머니, 이 사람 부담스럽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못 간다고 미리 전화드렸잖아요. 됐단마. 사내 안은 할 일이 없으니께는.
니는 우리 집 맏며느리 아이가. 오늘 수술했으니 내일 오전에는 퇴원하고 우리 집 오는 기다. 네 제사 준비해야 안 하겄나. 역시나 시모는 제가 걱정되어서 온 게 아닙니다. 시모는 그저 제사에 못 올까봐 준비를 자기 혼자 할까 봐서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제사가 그리 중한다 한데 이제 막 수술해서 깨어난 사람에게 꼭 이래야 하겠습니까?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은 지금 우리 형님 병문안 오신 게 아니라 제사 준비하라고 빚쟁이처럼 독촉하시는 거세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동서를 째려보면서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니는 내 상종 안 한대. 너의 귀한 아들 꼬드겨서 모자지간 갈라놓고 어디서 고개를 빳빳지? 네가 시아버지 제사 다 할기가. 아니요. 이제 전 그리는 못 삽니다. 저랑 남편은 앞으로도 어머님 뵈러 안 갈 거니까요. 거봐라, 도른년. 그네 니는 안 같지도 않은 암 걸렸다고 어디서 꾀병이고. 내 다 들었다. 갑상선암이라는 게 다들 금방 나는 거라며. 괜히 병원비 축내지 말고 내일 퇴원하는 기라 알겄나.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은 당신 며느리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형님까지 암이 걸린 거라고요. 이게 미쳤나. 네가 어디 감히 심오한테 큰 소리고. 정말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두툼한 손으로 동서의 머리통을 내리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뒤이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하디순한 동서가 짝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시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무식한 소리 마세요. 갑상선암도 암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암 때문에 죽는 줄 알기나 알아요?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병원이 떠나갈 듯이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바로 갑상선암 말기라고요. 다들 착한 암이라고 수술하면 바로 좋아질 거라고 신약까지 치료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메말라가고만 있다고요. 지난번 의사 말이 이제는 우리 엄마 폐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됐다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하루하루 죽어가시는데 거기에다 형님까지 갑상선암이라뇨.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를 어쩌면 좋아. 이 소란에 우리 병실로 간호사와 몇몇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사연을 듣더니 몇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모가 들으란 듯이 크게 말했죠. 세상에나, 저 알맛이 어쩜 저리 독하대? 저 며느리도 암에 걸린 게 분명 저 시애미 때문이겠네. 그러게 말이야. 죽은 사람 제사 지내라고 아픈 며느리한테 가져와서 퇴원이라니. 아이 그러다가 볼 받아요. 자자 엄마 진정하세요. 누가 여기서 엄마를 반긴다고 오셔갖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병원까지 와서 이게 뭡니까? 제사고 보고 앞으로 큰 아들내도 없다고 생각하고 니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서방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동서를 일으키면서 죽일 듯이 시모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내가 제 친정애미 그리 된 줄 어찌 아나. 그게 왜 내 탓이가. 자신이 크나큰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만 시모는 당황해서는 뒤로 슬금슬금 내빼더니 가버렸습니다. 터질 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 찾아와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밑바닥을 모두에게 보여버렸어요. 자식들은 각박하게 살아온 시어머니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지난번 동서 친정엄마도 그렇고 저에게도 아픈 사람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인간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시누이는 오빠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제 병문안조차 한 번은 안 왔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시집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뿐이죠. 어느 날인가는 늦은 밤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왜 이 밤에 전화해요?
야야, 남이라도 그리 찬바람 불듯 냉랭하게 전화 안 바꿨다. 그래, 니는 잘 있었나? 손질한 며느리도 어디 아픈 데 없고. 네, 가족들 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혹시 술 자셨어요? 우리 엄마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 어쩔 일로? 무슨 일이 있어가 술 마시나? 내도 나이가 60이 넘었다. 요새 들어 사숙 새끼들은 오지도 않아. 지엠이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내 어쩌다 일이 되었는가 모르겠구먼. 하도 외로워. 이 적막한 집에 혼자 외로워가 술 마셨다 와. 20년 전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도 이만치로 외롭지는 않았지. 그러게, 엄마가 며느리 아들들에게 좀 모시게 하셨어야죠. 저는 그래도 이 맘에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전화라도 받지만, 둘째네랑 우리 아내는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됐다 마. 아들 자식들 필요 없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거라. 내는 우리 막둥이 딸 자식만 있으면 된다 아이가. 시모는 그렇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남편이 전해주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들들과 절연하며 시누이만 끼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일을 동서에게서 전해 듣고 말았어요. 형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암이 수술했다고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첫째도 둘째도 형님 몸만 신경 쓰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알지 알아. 안 그래도 지난주에 동서가 보내준 보약 잘 먹었어.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고맙긴요. 참, 소식 들으셨어요? 아, 우리 시모가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선 마당에 예비사위 마음에 들고 싶어서 공을 들였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영덕대게를 사다 놨다면서 예비사위를 국밥집으로 불렀죠. 엄마, 우리 왔어요. 대게는 다 준비돼 있죠? 우리 너무 배고파. 좀에만 기다리라. 우리 사위 앞에 떡 하니 대령할기. 아니, 과일 정씨가 갑자기 여길 왜 왔는겨? 야, 내가 너보다 1살 더 많은 언니야. 뭐 정씨? 그래도 내 딸 시엠이라고 하니 그간 참았다. 네가 그간 내 딸을 아주 총처럼 부려먹고 살았다며. 내 시모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말씨도 조심하던 안싸더니 쌍심지를 켜고 진노해서 달려드니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지금 국밥집에 내 사위랑 딸도 있는데 이 무슨 행패고? 이게 돌았나? 그래 돌았다. 네 딸 년은 소중하고 내 딸은 뭐 몸종처럼 부리고 업신 여겨도 된다든? 네가 내 딸 머리통도 후려쳤다면서. 네 딸 년 머리통은 어디 있냐? 정말 신우 머리통에 손을 올리려는 듯이 동서 친정엄마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급히 그 앞을 막아서면서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기 다 니네 집안에 돈이 없어가 그런 기다. 돈 없는 년 딸을 종 취급하는 게 뭐 어떻다고. 어디 내 딸한테 손이라도 대봐. 네 머리털 다 쥐어뜯고 네 딸 년은 내한테 죽는다. 나 모르나. 이 시장에서 내 미친년이라 부른다 않카나. 네가 미친년인 건 아는데 아무리 사람이 약하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나? 내가 암치료비로 돈 2천이 없다면서 내 딸이 눈물로 호소해도 모른 척하더니 네 딸 신혼집은 3억이나 가까이 줬다며. 응? 그 사이에 돈이 어디서 솟았나 보지? 그리고 첫째 며느리 암 수술하자마자 제사 지내야 하니 퇴원하라고? 네가 아주 병원에서 생난리 쳐댔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래, 너 사람 아니야. 미친년 맞아. 세상에나, 이 국밥집 아줌마 저 정도로 인간 말동이었어? 이봐요, 국밥집 아줌마. 그 해도 너무했네.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하고 보진가. 앞으로 이 집 국밥 나 안 먹어. 시모는 공개적으로 자기 실체와 악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시모를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며 손가락질했죠. 그걸 본 예비사위는 신우이에게 파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재빨리 나가버렸습니다. 너희 엄마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똥 밟을 뻔했네. 아, 이렇게 근본 없는 집안인 줄은? 야,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뭐 앞으로 연락하지 마. 창피하니까. 아니야, 자기야. 오해야, 오해. 아, 가버렸잖아.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때문에 나 파혼당했잖아. 이 카스나야, 니 참말로 엄마한테 이럴 기가. 니는 지금 봉변당한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니 시집 가는 것만 중요하다 이게야. 응, 나도 이제 엄마가 버겁고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아주 정남이가 떨어지니까 나도 나가서 살 거야. 엄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요. 야야 막둥아, 니 와 그러노? 니답지 않게 지금 어메한테 하는 말 진심은 아니겠지. 하지만 신우이는 자신을 잡는 시모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고립무원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연민의 감정은 그다지 들지 않았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가족 없이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그 강하시던 시어머니도 변한 것일까요? 몇 달 전 제 생일에 문자 한 통을 주셨어요. 첫째 며느리 생일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내한테 참 잘해줬어. 자식들이 참 많이 보고 싶구나.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촌스러운 엄마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곰국이랑 반찬 해놨다. 언제 한번 와서 가져가 그래.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전화 동서 며느리들 생일을 챙겨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변하는 걸까? 시어머니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뵐까 하는 고민을 남편과 동서에게 꺼내어 보았죠. 아니, 매엄마지만 아마 변하신 거 아닐 거야. 괜한 기대로 찾아뵙고 상처 더 받지 말고 이대로 지내자. 형님 의외로 순진하시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변하실 것 같으세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제 가족들은 시모를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기에 저보다 현명하시고 인생 경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 사연 보시고 제가 다시 시모를 뵙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동서말처럼 시어머니는 개과천선하지 못할 것인지 의견을 좀 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좋은 판단을 해볼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